저는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하는 강태준입니다. 제 직업은 사소한 의혹에서 진실을 파헤치는 일이죠. 하지만 설마 제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을 집안 청소를 하다가 발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이중성을 마주하는 순간 온몸의 뼈가 굳어버리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제 아내 윤서아가 최근 저 몰래 거액을 들여 집을 한 채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 계약서에 적힌 아내의 이름과 부동산 직원이 던진 한마디는 제가 지난 6년간 쌓아 올린 행복이라는 성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결혼이라는 제도의 두 번의 쓴맛을 본 사람입니다. 첫 결혼은 상대방의 이기심 때문에 파국을 맞았습니다. 당시 아내는 제 아버지 강진철이 퇴행성 척수 손상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자 노골적으로 저와 저희 부모님을 외면했었습니다. 당신 집안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내가 당신의 간병인이야. 아버지는 점차 몸이 굳어지고 어머니 김혜숙은 아버지 수발에 지쳐가는 상황이었죠. 저는 일과 집안일, 그리고 부모님 간병 사이에서 탈진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기적인 첫 아내와 이혼했고 결혼 생활 8년은 제게 지옥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3년을 보내던 제게 윤서아가 나타났습니다. 서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아는 어린 시절 외롭게 자라 화목한 가정을 간절히 원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아에게 제 복잡한 가정사와 아버님의 투병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서아는 망설임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죠. 태준 씨, 괜찮아요. 저는 가족의 정이 그리웠어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을 제 친부모님처럼 모실게요. 서아는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 서아는 완벽한 아내이자 며느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아침마다 아버님께 드릴 따뜻한 약차를 손수 끓였고 어머니께는 틈틈이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에요. 아버님 간병에 얼마나 힘드세요? 서아의 살뜰한 보살핌 덕분에 아버지 강진철은 웃음을 되찾았고 간병에 지쳐있던 어머니 김혜숙은 전에 없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제게 속삭였습니다. 태준아, 서아가 우리 집 복덩이다.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내가 서아한테 평생 잘해야 돼. 저는 서아의 헌신에 무한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서아는 단순한 아내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가족의 평화였고 제가 삶을 지탱하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저희 딸까지 낳은 후에는 서아의 가족에 대한 애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덕분에 저는 대기업 법무팀 변호사라는 고된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얼마 전에는 팀장으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지난주 토요일, 평소처럼 바쁘게 지내던 제게 뜻밖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내는 출근했고 딸은 유치원에 갔으며 부모님은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하셨죠. 집에 혼자 남은 저는 오랜만에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저는 완벽한 평화 속에서 안정을 느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드레스룸에 있어야 할 아내의 명품 가방 하나가 장롱 구석에 뜬금없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아가 바빠서 깜빡했나 보네. 저는 별 생각 없이 가방을 꺼내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을 때 안에서 딱딱한 종이 뭉치가 느껴졌습니다. 가방 지퍼를 열고 확인해 보니 서류 한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집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제 눈은 계약서의 내용에 꽂혔습니다. 매매 계약서, 아파트가 아닌 빌라의 한 호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수인 칸에는 다름 아닌 윤서아라는 제 아내의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찍힌 계약일은 불과 2주 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헉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무엇일까요? 왜 아내가 거액의 돈을 들여 집을 샀을까요? 저희는 이미 함께 사는 넓은 아파트가 있었고 이사를 갈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서아는 제게 단 한마디도 이 사실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수많은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나에게 비밀로 하고 투자한 것인가? 혹시 내 이름으로 사면 세금 문제가 생길까봐 혼자 산 것인가? 아니면 혹시 서아가 몰래 다른 삶을 준비하는 것인가? 두 번째 생각은 저를 끔찍한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완벽한 아내, 헌신적인 며느리의 가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훑어보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매매 가격과 주소,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의 연락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기 전에 이 계약의 목적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직업이 법무팀 변호사인 만큼 저는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싶었죠.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계약서에 적힌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여전히 콩닥콩닥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건 후 몇 번의 신호음이 지나자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행복 부동산입니다. 저 일주일 전에 윤서아 씨가 계약하신 빌라 건으로 문의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직원은 잠시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를 낸 후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윤서아 고객님, 네, 기억나죠? 이번에 참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신 분이시죠? 혹시 매수인 윤서아 님 대신 전화 주신 따님이신가요? 따님이라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동산 직원은 저를 아내의 남편이 아닌 딸로 착각한 것입니다. 저는 순식간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제 이름이 없다는 것은 서아에게 이 집을 매수하게 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 현장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동행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더듬거렸습니다. 제가 잘못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동산 직원의 말을 끊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 아내가 저 몰래 집을 산 것도 충격인데 계약 현장에 저는 없었고 그 직원은 서아를 따님으로 착각했습니다. 즉 서아와 함께 간 사람은 서아의 어머니뻘 되는 중년 여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서아는 어린 시절 외롭게 자랐고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약 현장에 함께 간 중년 여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저는 제 심장이 차가운 얼음 조각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동산 직원의 따님이라는 말은 제 머릿속을 찢어발기는 날카로운 파편이었습니다. 아내 윤서아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시골에 계신 할머니 손에서 외롭게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현장에 함께 간 서아를 따님으로 착각하게 만든 그 중년 여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계약은 단순한 투기가 아닌 서아의 과거와 연결된 치명적인 비밀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열고 법원 등기소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를 입력하자 해당 빌라, 호실의 등기부등본이 떴습니다. 매수인은 확실히 윤서아였습니다. 소유권 이전일은 2주 전이었고 매매 금액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딸깍 마우스 클릭 소리가 제 불안한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아의 개인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공동재산 외에 각자 관리하는 비상금 통장이 있었죠. 예상대로 2주 전 그 매매 대금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액이 인출되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아는 이 돈을 아이의 미래 교육 자금으로 모아왔다고 제게 말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녀의 미래, 지향적인 모습에 감동했었죠. 하지만 지금 보니 그 돈은 제 딸의 미래가 아닌 서아의 비밀스러운 과거를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서아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아버지 강긴철의 굳어진 다리를 매일 아침 주무르며 아버님, 오늘 조금 더 부드러워지셨죠? 라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혜숙에게는 건강에 좋은 약차를 끓여 드리며 잔소리를 들었죠. 서아야, 너 어제보다 얼굴이 좀 푸석하다. 너도 좀 쉬어야지. 그때 서아는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불안감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아는 거실에서 아버지 간병을 하다가도 휴대전화가 울리면 갑자기 다급하게 부엌이나 다용도실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작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네, 제가 다음 주에 꼭 입금할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녀의 속삭임은 불안했고 그 속삭임 속에는 돈과 관련된 긴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서아의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서아는 고등학교 졸업 후 상경에 고아처럼 외롭게 살았다고 했지만 저는 우연히 알게 된 서아의 고향 지역 선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선배는 서아의 할머니가 사시던 마을 근처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죠. 태준 씨, 서아 그 친구는 참 착했죠. 하지만 집안 사정은 제가 알기로는 좀 복잡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할머니가 사시던 집은 꽤 큰 기와집이었다고 들었어요. 서아가 늘 가난 때문에 힘들었다고 했지만 마을 어른들 말로는 할머니가 은퇴 후에도 꽤 큰 땅을 소유하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물론 나중에 무슨 일 때문에 다 처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선배의 말은 서아가 제게 들려준 고아처럼 비참했던 과거와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서아는 가난과 외로움 때문에 화목한 가정을 간절히 원했다고 했지만 그녀의 과거에는 처분된 큰 재산이라는 설명되지 않는 구멍이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왜 자신을 실제보다 더 불우하게 포장했을까요? 불안감은 증폭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회사를 핑계로 반차를 내고 서아 몰래 그 빌라 주소로 향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 낡고 오래된 주택가에 자리한 작은 빌라였습니다. 저희가 사는 고급 아파트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힘겨운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곳이었죠. 빌라 앞에 도착한 저는 차를 세우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 빌라는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창문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습니다. 저는 빌라 입구의 우편함들을 확인했습니다. 우편함에는 여러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제가 찾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때 빌라 2층 창문이 열리더니 한 중년 여성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서아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 여성이 그 부동산 직원이 말한 서아의 어머니뻘 되는 사람일까?
저는 고개를 숙여 그녀와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빌라 문이 열리더니 그 중년 여성과 함께 한 남성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성은 몹시 수척했고 마른 몸에 힘겹게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여성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빌라 주변을 걸었습니다. 남성은 누가 봐도 중증의 환자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그 수척한 남성의 옆구리에 끼워진 우편물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이 빌라 현관으로 다시 들어가며 그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으려 했습니다. 우편물이 손에서 미끄러지는 찰나의 순간 저는 우편물에 적힌 이름을 보았습니다. 박민호님께. 박민호 제 아내 서아의 전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서아는 분명 전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거액을 주고 매입한 빌라에 중증의 질병을 앓는 전 남편과 그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 서아는 자신의 돈을 들여 자신을 외롭게 만들었다던 전 남편의 집을 사준 것일까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했습니다. 서아의 헌신, 서아의 완벽한 아내 행세,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의 퍼즐 조각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 문을 쾅 하고 닫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지금 당장 저 빌라로 달려가 진실을 캐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호사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서아의 과거와 얽힌 제가 감당하지 못할 거대한 진실을 품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 빌라 앞에서 박민호의 이름이 적힌 우편물을 본 후 제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 차 폭발할 것 같았죠. 왜 전 남편의 집을 사주었을까?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하지 않았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서아의 이 헌신은 사랑일까? 아니면 죄책감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가면극일까? 집에 돌아오자 서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태준 씨, 벌써 왔어요? 오늘 일찍 왔네요. 아버님, 오늘 기분이 좋으시다고 해서 제가 잡채를 좀 했어요. 저는 서아의 밝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서아는 어머니 김혜숙과 함께 쉴 새 없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잡채 드실 때 야채를 잘게 썰어야 좋아하시죠? 서아는 굳어진 다리를 불편해하는 아버지 강진철의 식판에 직접 잡채를 올려드렸습니다. 조심스러운 숟가락 소리가 식탁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서아의 섬세한 행동이 이제는 사랑이 아닌 대가를 바라는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아의 진심을 떠보기로 했습니다. 서아, 요즘 우리 자산 관리가 좀 불안한 것 같아. 내 법무팀 쪽 후배가 부동산 투자건으로 상담을 요청하던데 혹시 우리도 비상금 통장 쪽을 부동산에 묻어둘 생각은 없어? 제가 일부러 말을 던졌습니다. 서아는 곧바로 미소를 지우고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태준 씨? 우리 재정은 내가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잖아요. 당신 일 바쁜데 그런 복잡한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돈은 안전하게 은행에 두는 게 제일 마음 편해요. 그녀는 단호하게 제 질문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방어적인 태도는 제가 찾은 증거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부모님은 서아의 부축을 받아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법무팀 변호사로서 가진 가장 큰 무기는 정보력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고 집 서재에서 박민호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6년이 지났지만 전 남편의 이름과 과거 사업체 기록을 찾는 것은 제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박민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소건설회사는 7년 전 파산했습니다. 파산의 원인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박민호가 사업 확장을 위해 대출 보증을 섰다가 사기를 당한 연대보증 채무 사기였습니다. 회사는 부도 처리되었고 박민호와 그의 어머니는 수십억 원대의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법적 분쟁과 파산 신고는 서아가 이혼을 통보했던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서아는 단순히 가난해져서 전 남편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 가족이 짊어진 막대한 법적 채무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혼이라는 수단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자신의 은인과도 같았던 전 시댁 가족을 냉정하게 버리고 도망친 것입니다. 제 분노는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아는 저와 결혼하기 전 외롭게 자란 과거를 강조하며 화목한 가족의 정을 갈망한다고 했지만 그 이면에는 책임감과 의리를 배신한 추악한 과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현재의 헌신은 과거의 치명적인 죄책감을 덮기 위한 거짓된 보상 심리였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아는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돌리고 있었지만 제 발소리가 들리자마자 멈칫했습니다. 저는 숨겨두었던 빌라 매매 계약서와 제가 조사한 박민호의 파산 관련 법적 서류를 꺼내 서아가 앉은 테이블 위에 힘껏 내던졌습니다. 퍽 서류가 테이블 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의 고요함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거 뭐야? 서아. 제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서아는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리모컨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태준 씨, 이걸 어떻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곧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 어떤 잘못을 말하는 거야? 전 남편 박민호에게 집을 사준 잘못? 아니면 내가 아는 당신의 과거가 전부 거짓이었다는 잘못? 당신의 과거가 전부 거짓이었다는 잘못?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서아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배신했어요. 민호 씨네 사업이 망했을 때 그 빚이 나한테까지 올까봐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분들은 나에게 가족의 정을 알려준 은인이었는데 나는 그들을 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지금이라도 집을 마련해주고 싶었어요. 민호 씨가 지금 중증 신부전증으로 매주 투석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녀는 박민호의 중증 신부전증 투병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일말의 연민이 스쳤지만 그녀가 저와 저희 가족에게 보여준 완벽한 사랑이 이 배신과 죄책감 위에 세워진 탑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헌신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죄책감을 덮기 위한 연기였군. 당신은 나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거짓말을 했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과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우리 딸에게는 진심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당신 가족을 사랑하게 됐는지 당신은 몰라요. 내가 과거에 끔찍한 짓을 한 건 맞지만 당신을 배신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녀의 애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변명은 이제 모두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의 이 추악한 과거를 부모님께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서아를 너무나 믿고 사랑하고 계셨으니까요. 저는 서아의 멱살을 잡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어. 오늘 밤 10시까지 당신이 박민호 가족에게 저지른 배신과 그들이 당신에게 갚아야 할 은혜의 전부를 빠짐없이 고백해. 만약 당신이 단 하나의 거짓이라도 더 숨긴다면 나는 내일 아침 법무팀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박민호의 법적 채무 기록 전체를 열람할 거야. 그때 드러나는 진실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거야. 저는 서류를 쥐고 떨리는 아내를 뒤로하고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째깍, 째깍 거실의 고요함을 갈랐습니다. 저는 그녀의 입에서 더 끔찍한 진실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서재 문을 굳게 닫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시계 바늘은 무심히 돌아갔고 째깍 째깍 하는 소리가 제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10시까지 윤서아가 모든 진실을 고백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저는 서아의 발소리가 거실을 배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고천관 쪽에서 훌쩍거리는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박민호의 법적 채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법무팀 시스템에 접속한 채 기다렸습니다. 제 손가락은 엔터키 위에 놓여 있었죠. 만약 서아가 거짓말을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들의 모든 과거를 파헤칠 생각이었습니다. 10시가 되자 서재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아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제 책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가 크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를 채웠습니다. 태준 씨, 내가 다 말할게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에요. 서아의 목소리는 너무 떨려서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 빌라 매매 가격, 박민호의 신부전증 투병, 그리고 내가 채무 때문에 도망쳤다는 것까지는 알았어. 내가 알고 싶은 건 3억 원의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야. 내가 이 모든 완벽한 연기를 감수하면서까지 갚으려는 그 전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은혜의 전말을 말해. 서아는 제 말을 듣자마자 몸을 떨며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30억 원. 맞아, 30억 원이에요.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 인생 전체를 바꾼 갚을 수 없는 은혜였어요. 서아는 눈물을 닦으며 제게 숨겨왔던 그녀의 가장 비참했던 과거를 폭로했습니다. 제가 알던 서아는 부모님을 일찍 잃은 고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백한 진실은 훨씬 더 어둡고 처참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생활비를 벌려고 밤에 아르바이트를 했잖아요. 그때 저를 쫓아다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집착했고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려고 했어요. 제가 도망치자 그 사람은 저를 성추행범으로 엮고서해서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성추행범으로 몰렸다고? 네, 경찰 조사까지 받았어요. 그때 저는 대학도 포기하고 세상 끝에 서 있었죠.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제 결백을 증명할 돈도 인맥도 없었어요. 저를 변호해 줄 사람도 없었죠. 그때 박민호 씨 어머니, 전 시어머니 심순옥 여사를 만났어요. 순옥 여사님은 제가 일하던 가게 단골 손님이셨어요.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죠. 순옥 여사님은 그 비열한 남자가 저에게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아시고는 당신, 이 아이는 내 딸이다 하고 소리치면서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서아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순옥 여사님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 저를 변호해 주셨어요. 그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쏟아부은 돈이 당시 가치로 3억 원이 넘었어요. 단순히 변호사 선임비가 아니라 그 남자의 입을 막고 제게 씌워진 누명을 완전히 벗겨주기 위해 평생 모아온 재산 전부를 쓰신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순옥 여사님은 모든 것을 잃으셨죠. 서아의 눈물은 진실했습니다. 순옥 여사님은 제게 새 삶을 주신 은인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의 제가 있게 해주신 분은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은 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저 너는 내 딸이다.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만 하셨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머리까지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순옥 여사는 자신의 평생을 바쳐 서아의 인생을 구해준 것입니다. 서아가 저희 가족에게 보여준 극도의 헌신은 바로 이 생명의 은인을 배신하고 도망친 대가였던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은혜를 빚으로 갚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업이 망하자마자 그들을 버리고 도망쳐 제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무서웠어요, 태준 씨. 그 30억 원의 빚이 저에게 법적으로 다시 넘어올까봐, 제 삶이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까봐 무서웠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받은 은혜를 알고 있었지만 내 미래가 그 빚더미 속에 묻히는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나는 당신과 결혼해서 완벽하게 안전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서아는 끄끄거리며 울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진짜였지만 그 헌신의 동기는 자기 방어와 죄책감이라는 지독한 이기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배신하고 그 죄책감을 덮기 위해 저희 부모님에게는 2배의 헌신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갚으려 했던 3억 원짜리 집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은혜였군. 당신은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매달린 거야.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 거짓이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죄책감도 저를 짓눌렀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찢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후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이 문제는 윤리적인 분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지독한 도덕적 딜레마를 법적인 해결로 바꿔야 했습니다. 일단 진정해. 그럼 박민호 씨의 상태는 중증신부전증은 투석을 받아야 하잖아. 그리고 순옥 여사님의 현재 상태는 그 빌라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당신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의무도 저버린 거야. 서아는 고개를 들고 울먹였습니다. 민호 씨는 매주 3번 투석을 받아요. 혼자 거동도 힘들어요. 순옥 어머님도 연세가 많으시고 그 빌라는 제가 그분들이 거리로 나앉은 것만 막으려고 겨우 마련해 준 거예요.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분노에 차 있는 동안 제가 증오하는 이기적인 아내의 배신이 낳은 결과는 두 노인과 투병 중인 아들이 힘겹게 살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제가 정의를 위해 이혼을 선택하면 저희 아픈 부모님과 딸, 그리고 순옥 여사 가족 모두가 고통받게 됩니다. 저는 내일 당장 그 빌라로 가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서아의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순옥 여사와 박민호에게 직접 물어야 했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기에 당신들은 내 아내의 삶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이 끔찍한 죄책감의 굴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의 무게를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도덕적 채무와 이기심 속에서 정의와 가족의 평화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정의를 위해 이혼을 택할지 아니면 이 거짓된 평화를 유지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서아에게 경고했습니다. 제가 빌라에 다녀오는 동안 박민호나 순옥 여사에게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새벽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저는 날이 밝자마자 빌라 주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제 손에는 법무팀 변호사로서의 냉철한 이성을 되찾기 위해 박민호의 과거 사업 관련 법적 서류가 담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딸깍하는 서류 가방 잠금장치 소리가 제 결의를 다지는 것 같았습니다. 빌라 앞에 도착하자 어제 봤던 낡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것은 순옥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서아의 남편 강태준이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에 당혹감과 깊은 수치심이 교차했습니다. 서아가 이 일로 걱정을 끼쳤군요. 들어오세요. 순옥 여사는 비틀거리며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빌라 안은 햇살이 잘 들지 않아 어둡고 습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났고 벽지는 낡아 군데군데 찢겨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투석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의료, 기기와 약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이 서아가 말한 지옥의 현장임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방 침대에 박민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시한부 환자였습니다. 그가 저를 쳐다보았지만 분노나 적개심은 없었습니다. 오직 체념과 고통만이 느껴졌죠. 저는 거실 한복판에 서류 가방을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순옥 여사에게는 최대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옥 여사님, 저는 윤서아의 현재 남편 강태준입니다. 저는 서아가 여사님께 받은 3억 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아가 여사님들을 버리고 도망친 배신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왜 서아에게 집을 받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 침묵이 서아를 올가매는 볼모는 아닙니까? 순옥 여사는 제 질문을 듣자마자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아가 다 말했군요. 네, 사실입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팔아 서아를 구했습니다. 제게는 딸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서아가 저희를 버리고 떠난 것은 이해합니다. 이해라니요? 여사님의 전 재산을 바친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제가 분노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옥 여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하고 숨을 내쉬는 소리가 나직이 울렸습니다. 서아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했지만 가난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저희가 민호 때문에 빚더미에 앉자 그 아이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무서웠겠지요. 우리는 서아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서아는 저희에게 집을 사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아이가 저희에게 집을 사준 것이 아니라면 아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순옥 여사는 오히려 서아를 감쌌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과 용서는 서아의 배신을 더욱 추악하고 견디기 힘든 죄책감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박민호가 힘겹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몹시 약했지만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강태준 씨, 어머니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윤서아를 탓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윤서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윤서아가 자신의 죄책감으로 산 것이며 박민호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작은 나무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다시 가난해지고 다시 빚더미에 앉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완벽한 가족이 무너지는 순간 그녀는 이 지옥으로 다시 돌아와 자신의 인생이 끔찍하게 망가졌다고 자책할 겁니다. 그 죄책감의 고통이 그녀를 완벽하게 만들며 박민호의 말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서아의 헌신은 사랑이 아닌 가난과 나락으로의 회귀에 대한 병적인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 저와 저희 가족을 완벽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는 볼모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구석에 낡은 사진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빛바랜 사진 속에 서아와 박민호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고 순옥 여사는 그들 옆에서 자랑스러운 듯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이들에게 받았던 가족의 정과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한 장의 사진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순옥 여사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지옥이었지만 그 지옥은 순옥 여사와 박민호의 고통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닫고 순옥 여사와 박민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서아의 추악한 이기심과 순옥 여사의 숭고한 용서라는 이 끔찍한 윤리적 딜레마 속에서 어떤 법적인 논리도 통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빌라 문을 열고 나오려는 찰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발신인은 어머니 김혜숙이었습니다. 저는 불안감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준아, 큰일 났다. 서아가 갑자기 쓰러졌어. 널 찾는다고 소리 지르더니 거실에서 몸을 떨면서 지금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가 쓰러졌다니. 제가 빌라를 찾아가 진실을 마주하는 동안 서아의 영혼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녀의 죄책감과 공포가 이제 육체를 침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아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 김혜숙의 다급한 목소리는 제 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빌라 앞을 떠나 고속도로를 질주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아의 갑작스러운 쓰러짐은 단순히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빌라에서 진실을 마주하는 동안 서아의 내면에서 쌓여온 공포와 불안이 마침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서아는 이미 일반 병실로 옮겨져 수액을 맞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혜숙은 제 옆에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태준아, 서아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갑자기 여보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거실에서 쓰러졌어. 서아가 나한테 어머님, 태준 씨한테 말해주세요. 내가 아버님 간병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엄마는 너무 무서웠다. 어머니의 말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쓰러지는 순간에도 서아가 걱정한 것은 아버지 강긴철의 간병을 멈추게 될까 봐였습니다. 이는 곧 제가 이혼을 선언할 경우 그녀가 누리고 있는 이 완벽한 가정이 무너지고 그녀는 다시 죄책감과 나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공포를 의미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말했습니다. 서아 아니었으면 내 아버지는 벌써. 엄마는 서아에게 평생 갚아야 할 빚을 졌다. 서아는 정말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야. 어머니의 맹목적인 믿음은 제게 비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서아의 추악한 과거를 폭로하는 순간 어머니의 정신적 지주는 무너질 것이고 아버지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될 것입니다. 저는 정의와 윤리, 그리고 부모님의 생명이라는 잔인한 선택지 앞에 놓였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간호사와 이야기하러 나간 사이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는 수액을 맞고 있었지만 눈은 이미 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 씨, 미안해요. 서아의 목소리는 매우 작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제가 미리 준비해 온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박민호의 연대 보증 채무 기록, 순옥 여사가 살았던 집의 과거 등기부 등본, 그리고 제가 빌라에 다녀와서 메모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거짓말은 끝이야. 서아, 당신이 박민호 가족에게 저지른 배신과 30억 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두 알았어. 당신은 그들이 빚더미에 앉자마자 도망친 거야. 당신의 이 헌신은 사랑이 아니라 그 죄책감을 덮기 위한 필사적인 연기였어. 서아는 눈물을 흘렸지만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나에게 가족의 정을 알려준 유일한 분들을 버리고 도망친 건 나예요. 나는 이기적인 배신자예요. 하지만 태준 씨, 당신과 우리 가족에게 헌신하는 마음만은 이제 진심이에요. 나는 당신의 아버님을 돌보면서 내가 버렸던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씻고 싶었어요. 지금은 당신과 당신 가족이 내가 유일하게 잡고 싶은 삶의 끈이에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이기심은 끔찍하지만 그 이기심이 낳은 결과는 저희 가족에게 긍정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혼을 하면 저희 부모님의 안정은 무너지고 저희 삶도 다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박민호 가족 역시 그녀의 지원 없이는 다시 길거리로 나앉을 것입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그녀의 병실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논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아. 하지만 당신의 범죄가 우리 부모님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게 둘 수는 없어. 그리고 순옥 여사님의 은혜는 당신이 아닌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갚아야 해. 저는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몇 가지 법적 문서를 꺼내 그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유지해야 할 계약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제부터 법적 계약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계약 조건 첫 번째, 당신이 매입한 그 빌라의 소유권을 즉시 박민호의 어머니 순옥 여사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영구적인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당신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계약 조건 두 번째, 당신의 모든 자녀 개인 자산, 즉 당신이 숨겨왔던 비상금 통장 전체를 박민호의 평생 신장 투석 및 의료 지원 기금으로 합니다. 더 이상 당신이 개인적으로 돈을 전달하는 행위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법무팀의 관리하에 투명하게 집행됩니다. 계약 조건 세 번째, 우리의 결혼 생활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당신은 아버지 강진철이 완전히 안정되거나 혹은 운명을 달리하실 때까지 지금과 같은 헌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 당신의 모든 행동은 나의 감시하에 놓일 것입니다. 당신이 이 계약 조건을 단 하나라도 위반하거나 박민호 가족과 사적인 연락을 취하는 순간 나는 당신의 과거 배신 사실을 부모님께 폭로하고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저는 서아에게 펜을 건넸습니다. 서아는 제 말을 듣고 경악했지만 이내 체념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이 완벽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그녀가 죄책감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논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을요.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제가 내민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사각사각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병실의 고요함 속에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제가 증오하는 아내와 이 지독하고 복잡한 생명 유지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제 삶은 이제 사랑이 아닌 이 차가운 법적 계약으로 굴러가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윤서아는 완벽하게 회복한 헌신적인 아내의 가면을 다시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강태준에게 그녀는 법적 계약에 묶인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저희의 결혼 생활은 철저히 공연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딸 앞에서는 웃고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어머니 김혜숙이 서아 아니었으면 이 집 이렇게 밝을 수 없었어라고 말할 때마다 서아는 수줍게 웃으며 어머님 덕분이죠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부모님이 방으로 들어가고 나면 거실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서아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저희는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제가 밤늦게 서재에서 나올 때 서아의 방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보면 제 마음은 해방감보다는 비참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부모님의 평화를 위해 감수한 대가인가? 저는 계약의 이행을 서둘렀습니다. 법무팀의 인맥을 동원하여 빌라 소유권 이전과 박민호의 의료, 기금 설정을 처리했습니다. 제가 직접 공증받은 서류를 들고 다시 빌라를 찾아갔습니다. 순옥 여사에게 빌라 소유권 이전 서류를 건네자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야 민호가 마음 편히 투병할 곳이 생겼습니다. 서아는 결국 이렇게라도 은혜를 갚는군요. 순옥 여사는 깊은 감회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옥 여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옥 여사님, 이제 이 집은 여사님 명의입니다. 박민호 씨의 의료기금도 투명하게 관리될 것입니다. 하지만 서아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여사님들과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책감을 갚았지만 배신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순옥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서아가 당신 아버님을 돌보는 것은 속죄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당신 아버님을 돌보면서 자신의 안정을 구하고 있어요. 부디 당신의 아버님을 볼모로 잡고 있는 그 아이의 죄책감에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순옥 여사의 경고는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서아를 통제하는 데 사용했던 죄책감이라는 칼날이 결국 저 자신에게도 돌아올 수 있음을 암시한 것입니다. 서아의 헌신은 저의 이혼을 막는 방패막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완벽한 삶을 유지하는 가장 이기적인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더욱 냉정하게 서아를 관찰했습니다. 아버지 강진철의 식단, 약물 투여 시간, 물리치료 스케줄, 이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완벽함 속에서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공포의 그림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님의 혈압약 투여 시간을 서아가 실수로 5분 정도 늦춘 적이 있었습니다. 후다닥 서아는 약병을 들고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어머, 태준 씨, 미안해요. 잠시 정신을 놨나 봐요. 제가 바로 드릴게요. 저는 그 실수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완벽하지만 그녀의 가면은 언제든 깨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 삶은 완전히 위선으로 물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능력 있는 법무팀 변호사였지만 집에서는 거짓된 행복을 설계하는 설계자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 강진철의 건강이라는 시한폭탄이 터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그분의 생명이 곧 저의 자유의 시작임을 자각하는 스스로의 이기심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완벽했고 어머니 김혜숙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강진철의 상태도 크게 호전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곧 저의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법무팀으로 온 소포 하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박민호의 과거 사업체와 관련된 파산재단이 보낸 법적 고지서였습니다. 고지서에는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나 박민호의 자녀 채무에 대한 추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눈이 자녀 채무의 법적 책임 대상자 명단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명단 끝에서 충격적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윤서아 박민호의 전 배우자였습니다. 서아는 연대 보증 채무를 피하기 위해 이혼했지만 파산재단은 서아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좋아진 점 저와의 재혼과 그녀가 최근 박민호에게 고가 부동산을 매입해준 사실을 포착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아가 제게 고백하지 않은 법적 함정이었습니다. 그녀의 과거가 이제 제 현재의 커리어와 부모님의 평화를 위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의 은폐된 채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서아의 과거 배신 행위가 언론과 회사에 노출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계약 결혼은 이제 붕괴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계약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거짓된 평화를 깨고 진정한 자존심을 회복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법무팀으로 도착한 자녀 채무, 고지서는 제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거짓된 계약 결혼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서아의 과거가 제 직업적 명예와 부모님의 평화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저는 변호사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끝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완벽한 파국을 선택하고 그 파국 속에서 진정한 자존심을 되찾기로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저는 박민호의 파산재단 변호사와 은밀하게 접촉했습니다. 서아의 재산 상황과 제 가족의 안정 상황을 설명하며 저는 법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제 목표는 단순한 이혼이 아닌 서아의 거짓된 헌신을 끝냄과 동시에 순옥 여사 가족의 도덕적 채무를 법적으로 깔끔하게 청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전의 날, 저는 아버지 강진철이 재활치료를 위해 외출하신 틈을 탔습니다. 서아는 주방에서 어머니께 드릴 건강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아, 잠시 저 좀 보세요. 제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어머니와 서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는 쟁반 위에 찻잔을 내려놓다가 제 표정을 보고는 안색이 변했습니다. 찻잔이 쟁반 위에서 흔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서아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윤서아, 우리가 맺은 계약은 파기야. 당신의 과거가 이제 내 직장과 어머니의 평화까지 위협하고 있어. 저는 파산재단에서 온 법적 고지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아는 고지서를 보고 몸을 떨었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폭로할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저는 순옥 여사의 30억 원 희생, 서아의 배신, 그리고 박민호의 투병 생활까지 서아의 모든 과거를 어머니께 숨김없이 폭로했습니다. 어머니 김혜숙은 제 말을 듣더니 들고 있던 뜨개질 바늘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아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아, 이게 다 무슨 소리니? 내가 날 그렇게 아꼈던 것이 다 거짓이었니? 서아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배신한 건 맞지만 제가 어머님과 아버님께 헌신했던 마음만은 진심이었어요. 저는 이 가정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서아의 변명을 끊었습니다. 진심? 당신의 진심은 늘 당신의 이기심과 공포를 위한 것이었어. 저는 서류 가방에서 이혼 합의서와 함께 제가 준비한 최종 법적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당신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파산재단의 채무를 피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신의 모든 자녀 자산을 추적했고 오늘 아침자로 당신 명의의 자산 전부를 가압류했습니다. 서아는 눈이 커졌습니다. 태준 씨, 당신이 어떻게 내 돈을...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생명줄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저는 이혼 합의서 옆에 또 다른 서류 2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당신의 돈은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아. 당신이 파산재단에 법적으로 엮이지 않도록 내가 당신의 나머지 자산을 이용해 자녀 채무 일부를 미리 정리했고 순옥 여사 가족에게 법적으로 전달될 모든 의료, 기금을 투명하게 설정했어. 저는 그녀를 폭로하고 이혼하고 그녀의 죄책감까지도 완벽하게 법적으로 청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빚을 두려워할 필요도 죄책감 때문에 헌신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유로워졌지만 그 자유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완벽한 가족이라는 대가를 치른 자유였습니다. 어머니 김혜숙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 충격 속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태준아, 내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한 거니? 내 아버지를 위해 이 거짓말을 유지한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아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거짓된 평화는 더 이상 우리 집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후 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서아, 가거라. 너도 이제 내 삶을 살아라. 내 헌신에 고맙지만 너는 우리 아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다. 이제 너도 자유로워져야지. 서아는 울면서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녀는 짐을 싸서 그날 바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김혜숙은 충격에서 벗어나 저와 함께 아버지 강진철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제 어머니는 아들의 정직함과 사랑으로 평화를 찾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거동이 불편하시지만 어머니와 제 딸과 함께 웃는 날이 많아지셨습니다. 저는 법무팀 변호사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을 이용해 정의를 세웠고 저희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된 사랑과 책임감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저는 뒤늦게 그리고 뼈아프게 자존심의 해방을 쟁취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 알았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나 완벽한 헌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모든 헌신 뒤에는 대가나 그림자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 서아는 이기심이라는 악마에게 사로잡혔지만 그녀가 제게 보여준 헌신은 저희 아버지를 살렸습니다. 저는 그 복잡한 진실 속에서 법과 논리라는 차가운 무기를 이용해 정의를 세우고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거짓된 평화를 깨고 진실 위에 세운 지금의 삶이 그때의 완벽했던 가면극보다 훨씬 값지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거짓된 행복 속에서 영원히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진실을 선택하시겠습니까?